한국은 망해야 정상이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데이터들은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이론을 한 줄 한 줄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한국. 이 나라를 설명할 수 없어서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요. 오늘은 제가 왜 틀렸는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 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을 교단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국제 정치와 경제 발전론. 그게 제 전공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확신이 넘쳤죠. 세상은 법칙대로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자원이 있는 나라는 부강해지고 자원이 없는 나라는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강대국 틈바구니에 낀 나라는 결국 누군가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전쟁을 겪은 나라는 최소 50년은 회복이 걸린다. 이런 것들이요. 저는 그걸 교재로 만들었고 학생들에게 가르쳤고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론의 완벽한 증명 사례가 바로 한국이었어요. 아니, 한국이라고 생각했었지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저의 오만함이었고 한국은 제 오만을 깨트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1950년대 초반. 저는 한국을 처음 접했습니다. 학술 자료로요. 전쟁이 막 끝난 나라. 국토의 절반은 여전히 적대 세력. 1인당 GDP는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낮았어요. 자원은요? 없었습니다. 석유도 석탄도 광물도. 땅은 70%가 산지. 농사지을 평야도 부족했죠. 게다가 주변국을 보세요. 중국, 소련, 일본. 전부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나라들이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나라는 독립적인 경제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그건 냉정한 분석이었습니다. 악의가 아니라 팩트였어요. 저는 한국을 교재 속 완벽한 실패 예시로 사용했습니다. 시험 문제에도 자주 나왔어요. 다음 중 경제 발전이 불가능한 조건을 모두 갖춘 국가는? 정답 한국. 학생들은 제 강의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이고 명쾌했으니까요. 그 후로 10년. 저는 한국을 잊고 지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봤어요. 군사 쿠데타, 정치 혼란, 학생 시위. 역시 그렇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이론대로였으니까요. 가난한 나라는 혼란스럽다. 혼란스러운 나라는 발전할 수 없다. 저는 한국을 교재 속 사례로 계속 사용했어요. 개발도상국의 전형적인 함정. 학생들은 제 강의를 듣고 논문에 한국을 인용했습니다. 실패 사례로요. 제 동료 교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학계에서 일종의 교과서적 실패 모델이었습니다. 왜 가난한 나라는 벗어날 수 없는가를 설명할 때 항상 등장하는 이름이었죠. 그런데 1970년대 중반쯤이었을 겁니다. 이상한 데이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수출 증가율. 너무 높았습니다. 집게 오류겠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 해도 그 다음 해도 숫자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GDP 성장률도 마찬가지였어요. 연평균 8%, 9%, 어떤 해는 10%를 넘었습니다. 저는 동료 교수에게 물었어요. 이거 믿을 만한 자료인가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한국 정부가 발표한 건데 과장이 좀 섞였을 수도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개발도상국 정부는 종종 통계를 부풀리니까요. 국제 원조를 더 받기 위해서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무렵 제 연구실에 한국 관련 보고서 하나가 배달됐습니다.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거였어요.
저는 무심코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에서 멈췄어요. 한국은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기록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어요.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세계은행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함부로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을 이렇게 평가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초,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제 대학에 한국 유학생들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몇 명 안 됐어요. 그런데 해마다 늘었습니다. 그것도 장학금 없이 자비로 오는 학생들이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저 나라 사람들 어디서 돈이 나는 거지? 제 기억 속 한국은 빈곤 국가였거든요. 1인당 GDP가 100달러도 안 되던 나라. 그런 나라 국민이 해외 유학을 자비로 온다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학생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영어는 유창했고 수학은 뛰어났고 학습 속도는 무서울 정도였어요. 제가 한 번 설명하면 다른 학생들은 두세 번 더 물어봤는데 한국 학생들은 그냥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엔 응용 문제까지 풀어왔어요. 저는 처음에 이 학생들이 특별히 우수한 엘리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과 이야기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한국에서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한국의 평균이 이 정도란 말인가?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느 날 저는 한국 학생 하나를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자네 나라 요즘 어떤가? 그 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교수님, 요즘 제 고향에 지하철이 생겼어요. 5년 전만 해도 버스도 제대로 없었는데. 지하철? 저는 되물었습니다. 자네 나라가 지하철을 만들 기술이 있나? 처음엔 외국 회사가 도와줬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은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에요. 전기, 기계, 신호체계, 수십 개 기술이 동시에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그걸 20년 전만 해도 문맹률이 50%였던 나라가 직접 만들고 있다고요? 그리고 교수님, 올림픽도 유치했어요.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1988년에 서울에서 열려요. 올림픽? 저는 또 놀랐습니다. 올림픽은 막대한 인프라가 필요한 행사예요. 경기장, 도로, 숙박시설, 통신망. 자네 나라가 그걸 감당할 수 있나? 저희 정부는 자신 있다고 하던데요. 학생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을 보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도서관에 갔습니다. 한국 관련 최신 자료를 찾았어요. 그리고 읽으면서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인당 GDP 3,000달러 돌파. 수출액 200억 달러 돌파. 조선 전자 섬유 산업 급성장.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었어요. 있는 건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20년 만에 이걸 만들어냈다고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통계를 봤어요. 대학 진학률이 30%를 넘었습니다.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초등학교 취학률은 거의 100%, 문맹률은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30년 만에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보통 국가들은 문맹 퇴치에만 50년이 걸립니다. 저는 그 후로 한국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실패 사례로서가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사례로서요. 제가 발견한 건 이런 것들이었어요. 첫째, 교육열. 한국 부모들은 자기가 굶어도 아이를 공부시켰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다른 나라의 3배였어요. 그것도 정부가 강요한 게 아니라 국민 스스로 선택한 거였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궁금했어요.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가 깨달았대요.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배워야 한다고. 그래서 부모들은 모든 걸 포기하고 자식을 공부시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열이 아니었어요.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둘째, 근면성. 한국 노동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들이 불평을 안 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일해야 나라가 산다.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저는 다른 나라의 노동운동을 연구해 봤습니다. 대부분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물론 임금도 중요했지만 그들에게는 더 큰 목표가 있었어요. 우리 회사가, 우리나라가 잘 돼야 한다. 집단적 목표 의식이었습니다. 셋째, 집단적 목표 의식. 한국 사람들은 개인의 성공보다 국가의 성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나도 잘 산다. 이건 세뇌가 아니었어요. 전쟁을 겪은 세대의 본능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오래 멈췄어요. 서구 사회는 개인주의가 발달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최우선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 이론은 명확했어요. 가난한 나라는 자원 부족과 기술 부족 때문에 발전할 수 없다. 그런데 한국은 자원과 기술 대신 사람의 의지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어요. 이건 제가 배운 경제학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저는 제 논문을 다시 읽어봤어요. 경제 발전의 필수 조건 자원, 자본, 기술. 한국은 이 세 가지가 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전했어요. 그럼 내 이론이 틀렸단 말인가? 저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40년 동안 가르쳐온 이론이에요. 수백 편의 논문이 이 이론에 기반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하나가 모든 걸 뒤집고 있었어요. 1988년 여름. 저는 동료 교수 한 명과 학회 참석차 서울에 갔습니다. 생애 처음 한국 땅을 밟은 거였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속도로가 깨끗했어요. 차들이 질서 있게 달렸고 건물들은 현대적이었고 사람들은 바빴습니다. 모두가 어딘가로 급하게 가고 있었어요. 이게 30년 전 폐허였던 나라라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이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유럽에서요. 아, 올림픽 보러 오셨나요? 아니, 학회 때문에요. 우리나라 어때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놀랍습니다. 기사님은 웃었어요. 우리도 놀라워요. 이렇게 빨리 변할 줄 몰랐거든요. 그 말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회가 열린 호텔. 시설은 유럽 못지않았어요. 동시통역 시스템, 최신 프로젝터, 에어컨까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건 한국 학자들의 발표 수준이었어요. 그들은 유창한 영어로 최신 이론을 논했습니다. 질문도 날카로웠고 데이터도 정확했어요. 이 사람들 언제 이렇게 된 거지? 저는 옆에 앉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모르겠네. 10년 전만 해도 이 나라 교과서에서 후진국 사례로 다뤘는데 학회 휴식 시간에 한국 교수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수님은 어디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어요? MIT요. 언제요? 1975년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1975년이면 한국이 아직 가난했을 때예요. 그때 유학 가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려면 배워야 했으니까. 그분의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배운 걸 나누려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많은 개발도상국 학생들이 선진국에서 공부하고 돌아가지 않아요.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그곳에 남죠. 그런데 한국 학자들은 돌아갔습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학회가 끝난 후 저는 서울 시내를 걸어봤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깨끗했습니다. 런던보다 파리보다 깨끗했어요. 사람들은 줄을 섰고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이 질서는 어디서 나온 거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서점에 들어갔어요.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외국 서적 번역본도 엄청났어요. 경제학, 철학, 과학, 문학. 이 나라 사람들 다 읽는 건가? 서점 주인에게 물었더니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책 많이 읽어요. 경쟁이 치열하니까. 저는 한 권을 집어들었어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한국어 번역본이었습니다. 두껍고 무거운 책이었어요. 이런 책도 번역하다니.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 수백만 개의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집이고 누군가의 사무실이고 누군가의 공장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제 이론대로 망하지 않았구나. 아니, 망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하고 있구나.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 저는 노트를 꺼내서 적었습니다. 한국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라.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썼어요. 왜? 귀국 후 저는 제 강의 교재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 파트를 읽었어요. 자원 빈국, 분단 국가, 전쟁 피해, 개발도상국의 전형적 함정 사례.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지우려다가 멈췄어요. 아직은 아니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 번의 방문으로 판단하긴 이르지. 지금은 운이 좋은 시기일 수도 있어. 하지만 제 안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이론에 금이 가고 있었어요. 1990년대 초. 한국은 OECD 가입을 추진했습니다. 선진국 클럽이요. 저는 동료들과 이 소식을 두고 토론했어요. 너무 이르지 않나? 1인당 GDP가 아직 1만 달러도 안 되는데. 정치는 아직 불안정하고 모두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996년 한국은 OECD에 가입했어요. 29번째 회원국.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말문이 막혔어요. 50년 만에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이건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속도였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 후 100년이 걸렸어요. 미국도 비슷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후 70년. 그런데 한국은 50년.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을 역산해 봤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광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한 세대 안에 이런 변화가 가능하죠? 그 후로 저는 한국을 더 이상 실패 사례로 가르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성공 사례로 가르치기도 애매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왜 이 나라가 성공했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자원론으로는 설명 안 됩니다. 지정학으로는 설명 안 됩니다. 기술 이전론으로도 부족해요. 그럼 뭐가 남죠? 사람.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의지 같은 건 학술 논문에 쓸 수 없어요. 그건 변수가 아니라 그냥 감상이니까요. 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후로 10년 동안 한국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역시 끝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IMF 구제금융, 기업 부도, 실업률 폭등.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끝났다.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금을 모았어요. 나라를 살리자고. 할머니들이 결혼 반지를 내놨고 주부들이 금목걸이를 기부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어떤 경제학 교과서에도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국가 부채를 갚으려 한다. 저는 동료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거 봤어? 응, 봤어. 믿어지지 않더라.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돼? 안 돼. 전혀. 우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한국은 IMF 차입금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세계 최단 기간이었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뭐지?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제 이론을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한 게요.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세계 시장을 장악했어요. 삼성, 현대, LG. 이 이름들은 글로벌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까지. K-팝, 드라마, 영화.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했어요. 이건 경제 발전을 넘어섰어.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된 거예요. 문화 강국.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2010년대 중반. 저는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20세기 경제 발전의 재해석. 그리고 저는 한국을 빼놓을 수 없었어요.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저는 오래된 제 논문을 다시 봤습니다. 1960년대에 쓴 글. 한국은 구조적으로 발전 불가능.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슬라이드를 만들었어요.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틀렸던 나라. 강의실에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저는 40년 동안 한 나라를 오해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 나라는 제 이론상 절대 성공할 수 없었어요.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으니까.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한국입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은 어떻게 성공했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확히는 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그럼 경제 이론이 틀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론이 틀린 게 아니야.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변수가 있다는 걸 제가 몰랐던 거지. 그게 뭔데요?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대답했어요. 사람의 의지, 그리고 집단의 힘. 그것도 변수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어. 한국이 증명했으니까. 지금 저는 말년입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강단에서 보냈어요. 수백 편의 논문을 썼고 수천 명의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오래 기억할 나라는 아마 한국일 겁니다. 제 이론을 배신한 나라.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오만을 깨트린 나라. 저는 이제 압니다. 세상은 공식대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때로는 자원보다 의지가, 이론보다 현실이, 예측보다 실행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그리고 그걸 가장 극적으로 증명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놀란 건 한국의 경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숫자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건 한국 사람들 그 자체였어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함께 움직이는지.
저는 그걸 직접 보고 직접 느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제 이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의심을 넘어서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부정은 한국 사람들을 직접 보면서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 배운 것보다 그들이 보여준 것이 더 강력했으니까요. 이론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에는 한계가 없었어요. 저는 그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한국을 이론상 실패할 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대체 왜? 어떻게? 무엇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2000년대 초반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학회가 아니라 개인적인 여행으로요. 저는 한국 사람들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숫자가 아니라 실제 삶을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피곤한 시간이죠. 그런데 공항 직원들은 전혀 피곤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절했어요. 정확했고요. 짐을 찾는데 단 5분도 안 걸렸습니다. 효율적이군.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효율이 아니었습니다. 공항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새벽인데도 바닥이 깨끗했어요. 휴지는 충분했고 비누도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누가 관리하는 거지? 그때 청소 직원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분은 묵묵히 거울을 닦고 계셨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인데도 정성스럽게 닦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사람은 왜 저렇게 일하지? 감시받아서가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분의 기준이 저렇게 높았던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에서 시작됐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부심과 책임감이 쌓여서 이 나라를 만들었구나.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어요. 사람들로 가득했죠.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사람,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모두가 책을 읽거나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 질서는 법으로 강제된 건가? 저는 옆 사람에게 물어볼 뻔했어요. 하지만 알았습니다. 법이 아니에요. 습관이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습관. 한 역에서 노인 한 분이 타셨어요. 그 순간 3명의 젊은이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자리를 양보했어요. 노인분은 고맙다며 한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건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닌데. 서구에서는요, 양보를 가르쳐도 실천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며칠 동안 지하철을 타며 관찰했습니다. 매일 똑같았어요. 젊은이들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급한 사람을 먼저 보내주고. 이건 문화야.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법이나 규칙이 아니라 DNA에 새겨진 문화. 저는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외국인 관광객도 많았죠. 그런데 신기한 건 길거리가 더럽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쓰레기통이 많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은 휴지를 주머니에 넣어 다녔습니다. 쓰레기통을 찾을 때까지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파리, 런던, 뉴욕을 알아요. 관광지는 항상 더럽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왜 쓰레기를 버리지 않나요? 그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더러우니까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안 버려요.
우리 거리잖아요. 우리 거리.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거리는 공공장소가 아니라 자기 집 마당 같은 거였어요. 어느 카페에 들어갔어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저를 보더니 자리를 비켜줬어요.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곧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그 학생은 웃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저 학생은 저를 모릅니다. 제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공부하는 학생도 있었고 책을 읽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하는구나.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 돌아와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국가를 자기 것처럼 대한다. 청소 직원은 공항을 자기 집처럼 닦는다. 시민들은 거리를 자기 방처럼 깨끗하게 유지한다. 젊은이들은 노인을 자기 부모처럼 대한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저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 나라의 힘은 건물이나 도로가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야. 저는 그 후로 1997년 외환위기를 다시 연구했습니다. 이번엔 경제 지표가 아니라 국민의 행동을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금 모으기 운동. 35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227톤의 금이 모였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시 인터뷰 영상을 봤습니다. 한 할머니가 결혼 반지를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하나 없어도 우리나라만 살면 돼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반지는 50년 전 받은 거였대요. 평생 끼고 산 반지. 그걸 내놓은 겁니다. 한 주부는 금목걸이를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사준 건데 남편한테 미안하지만 나라부터 살려야죠. 그분도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영상들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이런 사례는 없어요. 국민이 자발적으로 개인 재산을 내놓는다? 그것도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금 모으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찾아봤어요. 한 택시 기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전쟁을 겪어봤어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다시는 그런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저 키우느라 고생하셨어요. 이제 제가 뭐라도 해야죠. 한 회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망하면 저도 망해요. 나라가 망하면 회사도 망하고요. 결국 다 연결돼 있어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국가는 남의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에요.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힘들면 자기 것을 내놓는 거예요. 당연한 듯이. 서구에서는요, 국가는 시스템입니다. 세금을 내고 서비스를 받고 그게 전부예요. 국가의 감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국가가 가족 같았어요. 아프면 같이 아프고 기쁘면 같이 기쁜. 저는 이게 어디서 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국가와 자신을 동일시할까? 자료를 찾아봤어요. 한국은 오랜 역사 동안 단일 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역사.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이 강했어요. 그리고 전쟁. 6.25 전쟁을 겪으며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 경험이 국민들에게 각인됐어요.
우리가 함께 일어서지 않으면 다시 무너진다. 이게 집단 무의식이 된 거죠. 그리고 2년 만에 한국은 IMF 차입금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세계 최단 기간이었어요. IMF 총재가 놀라서 이렇게 말했대요. 한국 국민들의 저력을 과소평가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저도 과소평가했으니까요. 아니,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국민과 국가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한국 문화를 공부했습니다. 특히 한이라는 개념.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한이 뭐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응어리진 슬픔, 원망, 회한.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지? 그런데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고통이 많았어요. 침략, 전쟁, 분단, 가난. 그 고통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폭발하지 않았어요. 대신 응축됐습니다. 한 한국인 교수가 저에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힘이에요. 우리는 슬픔을 사귀면서 그걸 에너지로 바꿨어요. 어떻게요?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이랬죠. 배웠고요. 그게 한의 힘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응축된 에너지가 행동으로 나왔어요. 우리는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겠다. 우리 자식들은 우리처럼 살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일했습니다. 미친 듯이 일했어요. 한은 슬픔이에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 슬픔을 힘으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당한 만큼 우리가 이뤄내겠다. 이게 한국식 동기부여였어요. 저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원망과 분노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고통을 에너지로 전환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비밀이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신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힘들 때도 노래해요. 춤춥니다. 웃어요. 이게 말이 돼? 저는 의아했어요. 고통을 견디면서 어떻게 웃을 수 있죠? 그런데 알았습니다. 그게 생존 방식이었다는 걸. 고통을 고통으로만 느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고통을 흥으로 바꿨어요. 힘들어도 웃자.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저는 한국의 전통 음악을 들어봤습니다. 판소리, 민요, 아리랑. 슬픈 노래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힘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과 흥이구나. 저는 이해했습니다. 슬픔 속에 희망이 있고 고통 속에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저는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합니다. 붉은 악마. 수백만 명이 거리에 나왔어요. 응원하고 노래하고 춤췄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쓰레기를 주웠어요. 스스로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이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이건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에요. 한과 흥이 결합된 거였습니다. 우리는 힘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겼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다. 저는 서구의 축구 응원 문화와 비교해 봤습니다. 서구에서는 축구가 오락이에요. 이기면 좋고 지면 아쉽고 그게 전부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축구가 국가적 행사였어요.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단결력이 한국을 만들었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신뢰. 이상한 신뢰였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은 최단 경로로 갔어요. 바가지 안 씌웠습니다. 외국인인데도 저는 놀랐어요. 서구에서는요, 외국인은 호갱입니다. 바가지 씌워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계산이 정확했어요. 거스름돈도 정확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냐? 아니에요. 많은 나라에서 이건 당연하지 않습니다. 길을 잃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일을 멈추고 저를 그곳까지 데려다 줬어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와준 거예요. 저는 일주일 동안 여러 도시를 다녔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어디서나 똑같았어요. 사람들은 친절했고 정직했고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이 나라의 기본값이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위에서 강요된 게 아니에요.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겁니다. 국민들이 서로를 신뢰하니까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예요. 반대로 시스템이 국민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게 가능하구나. 저는 감탄했어요. 치안도 그래요. 한국은 밤에 걸어 다녀도 안전합니다. 여성 혼자 다녀도 괜찮아요. 왜 그럴까? 경찰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서로를 지켜주니까요. 저는 한국의 범죄율 통계를 봤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어요. 살인율, 강도율, 폭행률 모두 낮았습니다. 이건 경찰력의 문제가 아니야.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사회 전체의 신뢰 수준이 높은 거야. 저는 국제학회에서 동료들과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미국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이상해. 뭐가? 저는 물었습니다. 총도 없이 영향력을 행사하잖아.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총 없이 영향력. 맞아요. 한국은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아닙니다. 핵무기도 없어요. 항공모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한국을 압니다. K-팝,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한국 드라마. 넷플릭스 1위가 한국 작품이에요. 한국 영화.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이건 문화 권력이에요. 총이 아니라 마음을 얻는 권력. 저는 제 손녀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뭐 보니? 한국 드라마요. 왜? 재밌어요. 그리고 감동적이에요. 다른 나라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 손녀는 유럽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한국과 아무 연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이게 문화의 힘이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 유럽 학자가 저에게 물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문화로 세계를 장악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장악한 게 아니에요. 사랑받는 거죠. 강대국들은 돈과 총으로 영향력을 삽니다. 그런데 한국은 노래와 드라마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요. 이게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복제할 수 없으니까요. 돈은 따라할 수 있어요. 총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는요? 마음은요? 안 돼요. 저는 한국 문화의 특징을 분석해 봤습니다. 첫째, 진정성. 한국 드라마는 인간의 감정을 진솔하게 그려요. 과장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둘째, 보편성. 한국 이야기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해요. 가족, 사랑, 우정, 꿈. 이런 보편적 주제를 다루니까요. 셋째, 완성도. 한국 콘텐츠는 퀄리티가 높아요. 배우들의 연기, 음악 촬영, 편집 모두 최고 수준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완벽주의와 근면함이 만든 결과야. 그래서 강대국들이 불편해합니다. 저 작은 나라가 왜 저렇게 사랑받지? 그들은 이해 못해요.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다른 길을 갔어요. 힘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더 이상 강의도 하지 않아요. 논문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옛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교수님, 평생 연구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나라가 어디예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한국. 왜요? 내 이론을 깨뜨렸으니까. 제자들은 웃어요. 하지만 저는 진지합니다. 한국은 제게 가르침을 준 나라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강한 나라, 그리고 마음을 얻는 나라. 미국은 강한 나라입니다.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전부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국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사랑하진 않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큰 나라입니다. 인구도 많고 경제도 크고 군대도 강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중국을 사랑하나요? 아니에요. 한국은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작습니다. 자원도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한국을 사랑합니다.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를 배웁니다. 이게 진짜 영향력이에요. 총이 아니라 마음.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 발전을 배우려면 교과서를 읽으세요. 하지만 진짜 성공을 배우고 싶다면 한국을 보세요. 한국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GDP, 수출액, 성장률. 그런 건 결과예요. 중요한 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힘으로 바꿨어요. 슬픔을 희망으로 바꿨습니다. 분열을 단결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자원이 없어도 역사가 힘들어도 주변이 적대적이어도 사람의 의지와 공동체의 힘이 있으면 불가능은 없다는 걸요. 저는 평생 이론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론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저는 인정합니다. 한국은 제가 틀렸던 나라였고 한국 사람들은 제가 배운 나라였습니다. 이제 저는 조용히 지켜볼 겁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를요. 그리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또 우리를 놀라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불가능 같은 건 없다는 걸요. 여러분, 제가 평생 배운 게 있다면 이겁니다. 세상은 공식대로만 가지 않아요. 때로는 마음이 이론을 이긴다는 것. 그리고 그걸 가장 아름답게 보여준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고백합니다. 제가 틀렸다고. 한국은 실패해야 할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성공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몰랐던 거죠. 그 자격이 자원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다는 걸요. 저는 이제 알아요. 진짜 부강함은 돈이나 무기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요. 그리고 한국은 그 마음이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제 남은 시간 동안 한국을 응원할 겁니다. 이 놀라운 나라가 계속 세계에 희망을 주기를 바라면서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해외 감동 이야기와 한국의 선택이 만든 순간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